요즘에 기업 들어갈 때도 그냥 테스트만 잘 봐도 만 잘해도 사실 그냥 바로 합격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성장이 불가능해서 빠르게 바뀌는 이 컴퓨터 공학의 세계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이번 컨텐츠는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좀 모셔왔습니다. 컴퓨터 공학과에서 19학번 지금 4학년 재학하고 계시고 지금 석사 연구생으로 좀 준비하고 계신 찬영 씨를 모셔왔고, 이 컴퓨터 공학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컴퓨터 공학이 무엇인지 소개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컴퓨터 공학과라고 말하지만 사실 학교마다 다 이름이 다릅니다. 이제 서울대 포스텍은 컴퓨터 공학과라고 부르고, 고려대학교는 컴퓨터 학과, 연세대는 컴퓨터 과학과, 그리고 카이스트는 전산학과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게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수강 콜람을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교과 과정을 다 보니까 비슷한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가, 사실 컴퓨터 공학과라는 이름이 그냥 엔지니어링만 포함한 게 아니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컴퓨터 공학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면 조금 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현 부분을 강조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면 수학적 이론을 좀 더 강조하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분명히 차이점은 있지만 여러 가지 수강 편람을 봤을 때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를 해도 지금 이 채널을 보는 시청자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공학에서 컴퓨터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는 컴퓨팅을 하는 무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걸 설계하는 게 컴퓨터 공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분류를 할 때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시스템이란? 네, 컴퓨터 시스템이란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컴퓨터 공학자들,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를 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짠 코드는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컴파일이 됩니다. 컴파일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0101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가 우리가 짠 코드를 가지고 어떤 걸 먼저 실행할 것인지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CPU나 메모리 같은 하드웨어가 달려있는 장치들이 그걸 운영체제가 알려준 대로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드웨어에 가까운 회로에서는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방금 찬영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치를 통합적으로 부를 때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여기에 도입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컴퓨터 하나가 아니라 컴퓨터 여러 개가 연결돼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접속을 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컴퓨터 네트워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구조를 만드는 게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방금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컴퓨터 이론은 무엇인지. 컴퓨터 이론이라는 게 이 중간에 컴퓨팅을 하는 과정이 수학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응용 수학에서부터 발전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순서로 이것을 저장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놓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꺼내고 어떻게 다시 저장하는지,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아름답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과정이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한 게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이론이라는 거는 컴퓨팅 연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더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배우면서도 되게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컴퓨터 공학 하면 또 프로그래밍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정해졌을 때 이 문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중국에 가면 중국어를 배우고 미국에 가면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분야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거죠. 컴퓨터한테. 그래서 이제 웹 개발 할 네. 때는 HTML이랑 CSS,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야 되고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하고 싶으면 주로 이제 파이썬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맥락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C 언어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C 언어 같은 경우는 기계과에서 오히려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레벨에서 좀 빠르게 연산을 하고 싶은 경우에 C를 많이 쓰고 파이썬을 사용하는 경우는 AI처럼 좀 복잡한 연산을 하고 싶을 때 그걸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공학과에서 큰 카테고리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수학적인 것도 많이 필요한가요? 잘해야 되는지.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단 이산 수학을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AI 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확률 및 통계나 선형대 수학을 잘 공부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심화 과목, 그 기본 컴퓨터 공학에서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 과목들이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심화할 수 있는 과목들이 또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즘은 모든 학교에서 거의 기본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인공지능 쪽이 심화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에서 더 나아가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배울 수 있고 거기에서도 응용 분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뭔가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컴파일러라든가 컴퓨터 보안이라든가 그쪽으로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웹 프로그래밍이나 앱 프로그래밍 같이 실제로 자신이 개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하고요. 또 HCI와 같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공학에서 또 과목 설명해 주셨고 그럼 요 과목들 우리가 학부 생활 동안 열심히 공부했을 때 물론 취업 분야도 뭐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이 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냐 또 어떤 분야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화면에 크게 앰비언트 컴퓨팅이랑 휴먼 센트릭 컴퓨팅 그리고 인텔리전트 컴퓨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CS에서 컴퓨팅 시스템은 비용과 성능, 신뢰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론 그리고 활용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아래에는 컴퓨팅 보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컴퓨팅 보안은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모바일, IoT에 관한 분야에서 보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은 현대 컴퓨터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분야인데요. 그냥 네트워크 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인프라로서도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uman Centered Computing, 그러니까 인간 중심 컴퓨팅입니다. HCI는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소통에 관해서 연구하는데요. 심리적으로 사용자가 컴퓨터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NLP는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자연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컴퓨팅은 이미지와 비디오를 인식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분야입니다. 두 가지 컴퓨터 그래픽스와 컴퓨터 비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스는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하고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와 비디오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및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팅 환경 내에서 컴퓨팅 이론 그리고 논리, 언어 이론 이런 것을 다루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인텔리전트 컴퓨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산 이론은 계산의 본질을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효과적으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리고 데이터 과학은 빅데이터의 시대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지 그리고 사용자한테 전달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학습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AI를 다루는데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자동으로 알고리즘이 개선될 수 있게끔 하는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어떤 분야로 많이 진출하는지 테크트리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AI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형대 수학이랑 확률 및 통계, 머신러닝, 딥러닝을 배우고 나면 여러 가지의 AI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강화학습을 배울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컴퓨터 비전이나 그래픽스, 자연어 처리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를 묶은 멀티모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업에 들어가서도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수요가 생각보다 있는데요.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을 들은 다음에 P2P 네트워크나 아니면 사물 인터넷,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HCI 이런 과목을 듣게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많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가 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게 되고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서 혹은 AI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진로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보안과도 관련되고 네트워크도 사용하는 진로도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기기 내에 처음부터 박혀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앞서 설명드렸던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이런 과목을 배우게 되고 최적화, 컴파일 과목들을 추가로 들으면 기계 내에서 칩 같은 걸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도 AI를 돌릴 때 필요한 GPU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엄청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직군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가게 되는 진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혹은 백엔드 개발자 아니면 둘 다 커버하는 풀스택 개발자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학부 레벨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내가 갈 분야 프론트엔드로 간다면 HTML이나 CSS 같은 그런 언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진대회나 해커톤 같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끝내는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어떤 것들을 구현하는 학문인지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바로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프론트엔드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사이트를 클릭했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화면을 디자인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개발자고요. 백엔드는 네트워크를 배우고 나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서버에다가 정보를 저장해 놨다가 클라이언트가 요구할 때마다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고 그런 서버 단위의 관리를 하는 개발자를 말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가 협업해서 보통 프로그램을 그리고 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또 이제 포스텍 기준이긴 하지만 컴퓨터 공학을 졸업하고 학사 졸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석사 졸업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박사 졸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각각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좀 취업을 하는 것 같은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누적 합 기대값이 큽니다. 예를 들어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대학원에 가서 돈을 버는 것과 그러니까 총 버는 돈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그 대신 학부 때 배울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을 미리 쌓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사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학사 취업이랑 다른 점이 학사 취업은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주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석사 취업이 되면 내 연구 분야에 관련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연구를 할 수 있다던가. 그리고 학부 때보다도 전문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 취업은 제가 완벽히 아는 건 아니지만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기업과 협업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학과제를 하기도 하고 좋은 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 인턴을 나가서 거기에서도 따로 페이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페이가 꽤나 많다고 들었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엔비디아나 틱톡이나 네. 거대한 기업과도 인턴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꽤 있다는 거죠. 또 교수님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 경우는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박사까지 밟고 나면 AI에 대한 혹은 자기 연구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이 높아진 상태라서 이제 교수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정출연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교수도 이제 교수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되게 시간의 자유도도 높고 원하는 연구도 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그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 많이 가지는 게 이제 뭐 대기업이나 창업, 스타트업 이렇게 가는 경우가 또 컴공과가 특히 많이 있잖아요. 뭐 네카라 쿠베나 짱짱한 스타트업으로 갈 수도 있지만 주변에 이제 대기업 뭐 삼성이나 이런 데 가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는 생각보다 산학장학생을 신청해서 삼성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과 스타트업에 관련해서는 주변 사례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이나 다 인턴을 해본 그런 선배를 봤습니다. 그 선배가 말하기에는 대기업을 들어가는 것보다 스타트업을 들어가는 게 더 커리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스타트업은 회사가 작을 때부터 시작해서 맨 땅에 헤딩도 해보고 그 회사를 키운 그런 업적을 이제 어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들어가서 주어진 업무를 한 것보다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배우는 게 많으니까 그게 하나의 큰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 1학년이 이제 입학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팁들이 있을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프로그래머한테 가장 필요한 영역이 첫 번째는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여럿이서 같이 개발하게 될 때 그게 특히 필요한데 소통하고 질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되지? 이 질문을 해야 GPT를 가지고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짜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한 채로 코드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만 잘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네.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또 영어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영어 왜 중요한지 또 프로그래머한테서 일단은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글로 구글에다가 아무리 쳐봤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코드를 긁어서 구글에다가 쳐넣기만 해도 영어로 많은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답변을 확인해야만 이 코드를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듈에 대한 공식 문서도 영어로 다 나와 있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읽으면서 이해할 줄 아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되어야 코딩을 좀 간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머의 또 중요한 역량이 사실 뭐 영어도 중요하지만 사실 프로그래밍 자체를 잘 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프로그래밍을 잘 짜는 방법을 이제 모든 영역에서 잘 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짜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등용문으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테스트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취업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코드를 짤 때도 그렇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요즘은 백준 프로그래밍 아니면 프로그래머스 이런 사이트들에서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업 들어갈 때도 그냥 코딩 테스트만 잘 봐도 코딩만 잘해도 사실 그냥 바로 합격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코딩 공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코딩 공부는 사실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죠. 100준만 해도 알고리즘별로 문제가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하나를 공부한 다음에 이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만 해도 코딩 테스트는 어느 정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꾸준히 알고리즘 문제들을 계속 풀어가고 공부하면 된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기업별로 준비할 때에는 프로그래머스 같은데 이제 기업별 코딩 테스트 문제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추천하는 사이트가 프로그래머스 그리고 백준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네,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가 많은 시간 동안 하는 것이 이렇게 빠르게 타자를 치는 게 아니라 코드를 붙잡고 멍하게 보면서 이게 왜 틀렸지? 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나는 이걸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만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원래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어. 라는 마인드로 계속 도전해보고 이런 방향으로 확인해보고 검색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성장이 불가능해서 빠르게 바뀌는 이 컴퓨터 공학의 세계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코딩하는 것 자체에서 에러 코드 계속 뜨고 에러 코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계속 트래킹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찾는데도 막 두세 시간
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요거를 어떻게 성장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찬영 씨가 오셔가지고 컴퓨터 공학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엇을 배우는지, 또 어떤 연구 분야로 갈 수 있는지, 진출 분야 어딘지 또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컴퓨터 공학과 출신 후배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